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를까? 꿀탱크 TV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패권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꿀탱크 TV가 이 신호탄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바로 한국 경제의 뼈대를 뒤흔드는 관세 전쟁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충격적 진실입니다. 자, 먼저 핵심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2025년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증가율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사자교 값 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분기 들어 보편 관세와 품목 관세가 적용되면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관세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259억 3천만 달러로 1위, 멕시코가 55억 2천만 달러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33억 달러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관세 충격의 현실은 이미 우리 수출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14.3% 급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석유 제품 19.4%, 철강 제품 18.8%, 무선 통신기기 4.5%, 자동차 부품 14.0%, 컴퓨터 주변기기 18.7%, 정밀기기 8.9%, 가전제품 42.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완성차의 25%,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세액만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현대차와 기아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마저 타격을 받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국제관계를 친구의 친구는 친구,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명확한 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주요 경쟁국으로 설정하고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하고 20%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간재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실리를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큰 틀에서 보면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위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들 국가들이 관세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대결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무역전쟁의 성격입니다. 과거의 무역 분쟁이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국한되었다면 이번에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경제적 패권을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타국의 물건을 구입해주던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미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이전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나요? 이번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백악관 발표 자료, 한국 정부 브리핑, 미국 의회 연구 보고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인터뷰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7월 30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25%를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죠. 언뜻 보면 외교적 승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치른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것은 3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인데 그의 75%에 해당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약 30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1.6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이 300제 500억 달러의 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000제 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이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투자 펀드입니다. 여기에 향후 4년간 액화 천연가스 중심으로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까지 더해집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조선업 경쟁력을 상실했는데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수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제 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대지만 프로젝트 선정권과 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미국이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원래 일본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던 투자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석좌 교수는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 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의 300-500억 달러는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한국의 약 3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G7 국가이자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투자 조건이나 수익 배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경제적 압박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공화당 출신인 조지 부시 행정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런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를 글로벌리스트로 규정하며 그들이 미국인의 이익보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의 핵심에는 무역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를 강한 국내 수요나 해외 자본의 미국 투자 결과로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적자 자체를 미국의 손실로 간주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번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가 드러납니다. GDP 대비 가장 큰 직접적 충격을 받을 나라는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태국, 그리고 한국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실효 관세율 기준으로는 중국이 39.5%로 1위, 일본이 12.5%로 2위, 한국이 10.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나 브릭스 국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입니다. 최근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새로 가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이들 국가들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6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중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한 무역업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루트로 수출해야 하는지까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중국 등에서 제조한 우회 수출품 285억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기업들이 최대 1700%가 넘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중국산 제품을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 규제나 세관 검사 강화 같은 비관세 장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의 이민 단속 사태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온 현대차조차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친 충격은 상당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들은 대미 투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미국 내 사업의 정치 현실을 우려하게끔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기업 상당수가 미국 출장이나 근무자 파견을 전면 중단했으며 최소 22곳의 미국 공장 건설 현장이 멈춰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조지아 단속 여파로 미국 내 프로젝트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해 규모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며 큰 손해를 봤는데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며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피했다 하더라도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0%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였다가 15%가 된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2.5%포인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잃은 셈입니다. 철강 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8년부터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관세가 0%였는데 50%가 되면 미국 현지 기업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므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아직 관세가 0%여서 그나마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곧바로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은 이미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불안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연간 수익이 5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환율 불안입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해외여행이나 직구 등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집니다. 넷째, 금리 정책의 제약입니다. 미국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대출금리 인하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통계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실효 관세율 10.0%는 중국 39.5%, 일본 1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도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받아 왔던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습니다. 즉, 우리는 가장 큰 특혜를 잃은 나라인 셈입니다. 상대적 손실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수익이 5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월 20일 기준으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 전반의 위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대미 수출이 14.2% 감소한 가운데 중국 10.0%, 유럽연합 34.8%, 일본 20.3%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대신 베트남 4.1%, 대만 47.4%, 싱가포르 162.5%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급증입니다. 페인트 용기와 같은 특정 철강 파생 상품에도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특정 시장에 의존했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타결된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장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받기보다 차라리 25%의 관세를 내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에게도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용 효율성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산되면서 한국이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정밀화학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대체제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세나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동맹의 성격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은 안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동맹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87조 원의 투자 약속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양국 간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닌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 정책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소수출업체들의 타격이 특히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은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력도 부족합니다. 일부는 아예 미국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 시장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확산되면서 음식점, 숙박업, 운송업 등에서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IT 서비스, 콘텐츠,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487조 원의 투자가 실제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면서 우리의 부담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투자 수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단순히 자금 제공자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대중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 둘 사이 어딘가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다변화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앞으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더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대신 중남미,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디지털화와 산업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자립의 동력입니다. 3지 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약속도 결국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만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수출 다변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등 기존 정책들을 확대 발전시켜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서의 생산 기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현지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원천 기술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립이나 가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관세 전쟁은 우리에게 굴복하거나 독립하거나의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역량도 충분합니다. 487조 원이라는 투자 약속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손실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와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의 배분이나 프로젝트 선정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첫째,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관세 부담과 투자 압박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다른 시장에서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14억의 인도, 6억의 아세안, 12억의 아프리카 등 새로운 성장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경욱 외교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분명 위기입니다. 세우킥 14%의 관세액 증가, 487조 원의 투자 약속, 14.3%의 수출 감소 등 모든 지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에 안주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더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굴복이 아닌 독립을, 의존이 아닌 자립을, 추종이 아닌 주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TV는 언제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